2023년 2월 미국 백악관에 한 통의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산 중단 시 글로벌 영향평가. 보고서를 읽던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90일 이상 중단되면 전 세계 전자산업이 연쇄 붕괴한다. 스마트폰, 자동차, 데이터 센터, 의료기기까지 모든 것이 멈춥니다. 같은 시각, 독일 자동차 업계도 비슷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공급 중단 시나리오였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 전면 정지. 대체 공급처?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부품 공급국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의 심장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더 큰 나라도, 자원 많은 나라도, 인구 많은 나라도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추적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 그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말, 과장일까요? 2022년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같은 해 블룸버그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만약 삼성과 SK가 동시에 멈추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외국 언론들은 처음엔 이 상황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하지만 데이터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70%입니다. 디램은 75%, 낸드 플래시는 50%를 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어떨까요? 한국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합산 점유율은 30%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제품들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디램, 스마트폰 저장 장치, 전기차 장거리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배터리. 이것들은 한국 아니면 만들 수 없거나 만들어도 품질이 떨어집니다. 2023년 미국 상무부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단일 실패 지점이다. 즉, 여기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당황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지? 우리가 뭘 놓친 거지? 사실 그들은 오랫동안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실리콘밸리의 한 세미나에서 일본 엔지니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베끼는 데만 급급하다.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당시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일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심 밖이었습니다. 서구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저가 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외신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경제 모델의 종말, 재벌 시스템의 붕괴. 이제 한국은 끝이다. 외국인들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류 국가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9년 한국은 IMF 차입금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어떻게?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비웃었습니다. 감성팔이로 경제를 살릴 순 없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 기업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공장을 늘렸고 연구개발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삼성은 일본을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외신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망해가던 나라가 1등을 했지? 그들은 이걸 일시적 행운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들어 배터리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는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테슬라조차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을 의아해했습니다. 왜 저런 불확실한 시장에 돈을 쏟아붓지? 2015년 미국 시장조사기관이 이상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액 상위 10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이 3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위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투자 비율이었습니다. 삼성은 매출의 9% 이상을 연구개발에 썼습니다. 같은 시기 인텔은 15%, 하지만 절대 액수로는 삼성이 더 많았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외국 애널리스트들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비합리적이다. 경기가 나쁠 땐 투자를 줄여야 하는데.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 더 투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주춤할 때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신들은 예측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00일 만에 대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것을 해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가 수십 년 걸린 기술인데?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속도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빠르다. 이것은 제도가 아니라 문화적 특성에서 나온다. 배터리 분야 데이터는 더 놀라웠습니다. 2020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상위 10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이 3개였습니다. 중국은 6개, 일본은 1개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 즉 테슬라, BMW, 폭스바겐 같은 고급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거의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 배터리는 싸지만 안전성과 주행거리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기술은 있지만 생산 속도가 느렸습니다. 한국은 둘 다 잡았습니다. 품질과 속도. 2021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폭스바겐이 LG에너지 솔루션에 직접 찾아가서 배터리 공급을 간청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간청?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사실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환 목표를 세웠지만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자체 생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중국산? 유럽 소비자들이 꺼렸습니다. 결국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G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대 초반 GM은 LG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 땅에 한국 기술로. 이건 과거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주고 다른 나라가 만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한국이 기술을 주고 미국이 땅을 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2022년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 중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었습니다. 공장 위치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즉,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 공장을 지으면서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외국 정부들은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 기업에 의존해야 하지?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미국은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인텔에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고 공장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뭘 했을까요? 삼성과 TSMC에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비판했습니다. 정부 돈 받아놓고 한국 기술에 의존하냐고. 하지만 인텔 입장에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 대상은 누구일까요?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강국입니다. 인텔, 엔비디아, 퀄컴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생산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첨단 공정 생산은 못합니다. 인텔조차 5나노 이하 공정에선 TSMC와 삼성에 밀렸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생산 규모는 큽니다. 하지만 기술 수준은 한참 뒤떨어집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는 14나노 공정도 제대로 못합니다. 삼성과 SK는 이미 3나노 양산 중입니다. 격차는 10년 이상입니다. 배터리는 더 명확합니다. 중국 CATL은 물량에서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선 한국에 밀립니다. 미국 기업들은 배터리 분야에선 아예 존재감이 없습니다. 테슬라조차 파나소닉과 LG, CATL 배터리를 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미국은 설계와 소프트웨어에 강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포기했습니다. 중국은 물량과 속도에 강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아직 부족합니다. 한국은 둘 다 잡았습니다. 설계 능력도 있고 제조 능력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 위기 때 더 강해집니다. 미국은 위기 때 구조 조정을 합니다. 투자를 줄이고 인력을 자릅니다. 중국은 위기 때 정부 보조금으로 버팁니다. 한국은 위기 때 더 투자합니다. 1997년, 2008년, 2020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2023년 여름 감정이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 반도체 의존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적대국이 되면 미국 국방 산업이 마비된다. F-35 전투기, 이지스함, 패트리엇 미사일 모두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산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일본산 물량이 부족합니다. 미국이 직접 만든다? 최소 10년 걸립니다. 같은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다. 일어선 안 되는 나라다. 이 순간부터 한국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무시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존중으로.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깨달았습니다. 전기차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 배터리가 필수라는 것을. 프랑스 정부는 삼성을 초청했습니다. 공장을 지어달라고. 과거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한국을 가르쳤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024년 도요타는 한국 배터리 기업과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씁쓸해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 의존해야 하나?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경기 침체 때 투자를 멈출 때 한국은 투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안전한 길을 갈 때 한국은 위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에게 무엇이 있는 걸까요? OECD는 2023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동력은 제도가 아니라 국민성에서 나온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위기 때 뭉치는 습성입니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 2020년 마스크 대란 때 질서 있는 대응. 외국인들은 이걸 신기하게 봤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끝까지 버티는 근성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100일 만에 대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셋째,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삼성이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경쟁사보다 30% 짧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신규 공장을 짓는 속도는 유럽 기업보다 2배 빠릅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한국인들은 늦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 자원 없는 나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 느리게 움직이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역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넷째, 교육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1위입니다. 공대 졸업생 비율도 최상위권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한국 대학 출신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인재를 데려가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습니다. 돈만으론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완벽주의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정의 불량률은 0.001% 이하입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LG 배터리의 화재 발생률도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99%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99.99%를 요구합니다. 외국 기업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압니다. 1등과 2등의 차이는 0.01%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세계 중심이 된 것이 그냥 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을 할 것인가, 첨단 산업을 할 것인가. 당시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이 안전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첨단 산업을 택했습니다. 반도체, 전자, 통신. 외국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무슨 첨단 산업이냐고. 하지만 한국은 밀어붙였습니다. 1997년 한국은 또 선택해야 했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만큼은 지켰습니다. 삼성은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 또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더 투자했습니다. 이 선택이 맞았습니다. 2010년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절대 강자가 됐습니다. 2020년대 배터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 뒤에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는 시각. 남들이 포기할 때 더 밀어붙이는 근성. 느리게 가면 죽는다는 절박함.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끈기. 외국인들은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남습니다. 다른 나라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제조업 장인 정신, 일본의 기술력, 미국의 혁신, 중국의 속도. 이 모든 걸 합치면 한국만큼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에는 이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장인 정신도 기술력도 혁신도 속도도.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절박함. 이게 한국을 여기까지 끌고 온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한, 한국이 멈추지 않는 한,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